반갑습니다. 돈쌤 정현도입니다. 이번 주는 지금 시장에 뭐 여러 가지 잠재 위험 요소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그나마 가장 걱정을 해야 될 게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다시 2차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제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사실 이게 새롭게 되는 건 아니고 휴전을 좀 했다가 다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중국도 바쁘고 미국도 이제 상황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잠깐 휴전을 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다시 2차전이 벌어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일단 지금 2018년부터 있었던 건 이제 무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쟁이 많이 됐다면 이제는 기술 패권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제 제2라운드가 아닌가라는, 물론 명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무역 적자가 명분이었다가 이번에는 이제 기술이 명분이 될 수 있는데, 실질적인 그 패권 대립이라고 봤을 때 이게 좀 더 본질에 가까운 대립이 아닌가 생각은 좀 드는데요. 일단은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미국은 제2인자가 자신의 뭐 GDP를 한 40% 넘어가기 시작하면 제재를 한다. 뭐 물론 그런 뭐 법은 있는 건 아닌데, 예전에 뭐 그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했을 때나 이럴 때가 딱 그런 시기라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나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그럼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 한번 보면요. 2001년에 WTO에 중국이 가입을 하면서 중국의 GDP는 이제 급성장을 했죠. 사실 신흥국 중에 중국만이 거의 이제 성장을 성공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은 이제 G2라고 하는데, 뭐 미국에서는 G2라는 말 잘 안 쓰죠. 뭐 중국을 G2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이런저런 강의를 또 올려보면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게 중국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그리고 위기나 뭐 경고 이런 것들이 좀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게 사실 투자 잘하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다 잘 지내고 이렇게 경제가 좋아야 그런 수익이 좀 늘 것 같은데, 컨텐츠는 왜 이렇게 경고나 뭐 망한다는 얘기를 좋아하시는지. 아무튼 한번 추격하고, 그러면 대결의 관점에서 한번 보면요. 2001년부터 중국이 미국의 시스템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불을 늘려가지 않습니까? 이제 쭉 이제 그러면 당연히 미국 GDP 대비 중국 GDP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2012년, 2013년까지 뭐 거의 절반 가까이 따라옵니다. 절반 가까이 따라오고, 그리고 2014년부터는 약간 정체가 되죠. 사실 이때가 우리나라의 박스피의 또 정점이기도 하죠. 2011년 유로존 재정위기 터지고 2013년 넘어가면서부터 중국이 디레버리징을 하면서 이제 한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찾지 못해서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는 상당동 그 성장이 굉장히 좀 정체됐던 기억이 있는데, 이때도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미국 대비 거의 5년 동안, 앞에서 5년은 엄청난 속도로 따라오다가 그 5년 동안은 뭐 거의 변화가 없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추격을 하는 양상입니다. 이거 뭐 중국이 잘해서기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쪼그라든 게 더 큰 원인이긴 하겠지만, 일단 격차는 다시 줄어들고 있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금 코로나가 사실 중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결국 전 세계가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뭐 그린란드나 이런 인구 35만의 작은 섬나라들도 인구 대비 확진자 수는 결코 딸리지 않을 정도로 지금 전 세계의 공통적인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이게 중국에 국한되지 않고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다면, 이게 계속 엔데믹이 된다면 어떤 시스템이 이런 상황에 또 유리할까 생각했을 때, 사실 미국이나 서부 선진국보다는 중국이 오히려 더 편하죠. 일단은 뭐 인권 같은 거 없으니까 그냥 이제 우리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뭐 한 30배는 넘어가는 봉쇄가 가능하고요. 우한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아파트 단지도 못 나가는, 중앙현관을 못 나가는 뭐 그런 그 고강도 봉쇄까지, 심지어 밖에서 이제 문을 못 열게 할 정도까지 그게 가능하고, 그게 오히려 국민들이 그걸 더 원했다는 것도 좀 중국과 미국의 좀 그 문화적 차이가 아닐까. 근데 사실 봉쇄에 있어서는 사실 좀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가 뭐 선진국이라고 하면 내수 중심의 이제 큰 시장, 그래서 수출, 글로벌 경기나 수출에 그렇게 끄달리지 않고, 자기 안에서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선진국 경제라고 우리가 흔히 들어왔는데,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더 취약했다는 거죠. 이제 내수의 대부분이 서비스업이고, 서비스업은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봉쇄가 돼버리면 모든 게 셧다운 돼버린단 말이죠. 근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공장은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예전 그 소비자들의 움직임은 예전에 비해서 아직 7, 80%밖에 안 되지만 생산은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고 있는 거죠. 물론 노동자들이 퇴근해서 바로 집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계속 어려운 건데, 일단 지금까지 경험을 놓고 보니까 좀 약간은 비민주적일 수도 있는 나라들이고, 또 아니면 국민들이 협조를 좀 잘해주고, 개인의 자유보다는 이제 그 사회, 쉽게 말해서 남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 걸 이제 중하게 여기는 아시아 민족들, 그리고 그 제조업 중심의 국가들이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보다 팬데믹 상황에서는 잘 이겨내는 것 같더라. 확실히 좀 유한 면이 없잖아 있더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지금 사실 기술은 발전했는데, 사실 논란이 조금 됐던 기술 중에 중국의 이제 기술들이 많이 이제 따라왔다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지금 뭐 미국하고 동급이거나 심지어 조금 더 발전했다고 인정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안면 인식 기술입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사람을 다 알아보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서부나 우리만 하더라도 모든 CCTV가 나를 감시하고 있고 나의 동선을 다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좀 무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고 국민들도 저항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편하다. 뭐 휴대폰이나 뭐 카드는 놓고 다닐 수 있지만 뭐 얼굴은 놓고 다닐 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편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이걸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처음에는 이제 국민에 대한 통제가 너무 강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확진자 동선 파악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 방역에 있어서는 좀 효율성이 있단 말이죠. 우리도 사실 지금 동선 같은 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팬데믹 상황이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 개인 정보고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되는 게 좀 위험할 수도 있고 거부감이 클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방역의 효율성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지금 코로나가 앞당기기보다는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실제로 중국이 지적재산권 기술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이 안면인식 기술입니다. 안면인식 기술이고, 지금 이걸 채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거의 중국 기술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어요. 중국이 왜 인식 기술이 발달했겠습니까? 뭐 당연하죠. 뭐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고, 그리고 선거제도 같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텐데, 이제 이거를 대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뭐 편리성 아니면 방역의 효율성을 빙밀리로 이걸 갈 수 있어요. 뭐 중국에 많이 다녀보신 분 아시겠지만 지하철 타고 몇 번 어디를 이동하려고 하면 최소 한 번 17번 정도는 찍혀야 통과가 될 정도로, 거기는 이제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인데, 데이터에 있어서는 중국이 뭐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 데이터라는 게 사실 개인정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발달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팬데믹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라고 하면,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K 방역이라고 해서 방역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앞선 모습을 보여줬고 선진국도 많이 인정을 한 상황인데도 지금 약간 이제 완화되니까 지금 확대되는 모습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힘든 거란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정말 전염성 하나만큼은 정말 인정을 해야 될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도 쉽지 않은데,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뭐 하다못해 미국도 이제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진국은 어떻게든 노하우를 하고 시스템 정비해서 어떻게 한다지만 신흥국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흥국들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을 다 닫아놓고 있기에는 신흥국은 내수나 뭐 이런 것들도 없어서 방법이 없고, 그러면 뭔가를 이게 공격적인 진단과 격리, 방역이 필요한데 여기에 있어서 가장 곽강받는 게 아마 안면인식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확진자 한 명이 확진이 뜨면 이 사람의 동선이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다 나와서 주변에 있었던 사람까지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걸러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가장 재밌는 게 그 신흥국 중에 뭐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그 민주주의 국가지만 형태는 사우디는 아예 왕정이고 민주주의 제도를 갖고 있지만 사실상 권위주의 국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특히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는 더 많은데 거기라고 코로나에 안전하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럼 그 핑계로 뭐 핑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방역을 하기 위해서 중국의 기술을 차용해서 이 통제 시스템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고요. 이 생각을 뭐 실제로 먼저 하고 있었는지 중국의 지적 재산권 수출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얘기 나오는 게 사실 그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그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이제 세계화 시대가 열렸다가 지금 다시 분열이 되고 있던 시기였지 않습니까? 무역 분쟁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당겨온 것 같다. 그래서 위아더 월드가 아니라 위아더 월로 가는 또 다른 신냉전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세계는 크게 이원화될 거라는 주장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만약에 나눠진다면 이렇게 나눠질 거라는 거죠. 일단은 인구의 한 20%도 채 안 되지만 그 벌어들이는 수익이 73%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 거기는 이제 한국도 포함이고요. 그리고 인구의 한 80%는 차지하지만 아직까지는 신흥국이 대부분인 이제 약간 권위주의적 국가들 이렇게 나눠주고 이제 그 벽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게 한국의 DMZ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부 유럽과 미국, 멕시코 간 장벽 이런 것들로 세계는 크게 다시 냉전 상황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여기에서는 코로나 방역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민주제가 작동하고 있는 국가들과 그러지 않은 국가들로 나눠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실제 신흥국들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뭐 이런 거대 담론을 떠나서 그냥 환율이 모든 걸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브라질이나 남아공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화폐 가치가 뭐 30% 가까이 떨어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환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상 흑자국이기 때문에 경상 적자국인 일반적인 신흥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뭐 예를 들어 뭐 브라질이나 뭐 아니면 이런 멕시코 같은 이런 나라들이 지금 달러는 강하고 원자재 가격은 떨어지고 경상적자 늘어나서 자국 화폐 가치 떨어져서 수입 물가 올라가고 이렇게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면 대부분 이제 여기에 편승하는 인기 영합주의자가 일단 나타났다가 정권을 잡으면 독재자로 변신하는 경우가 역사에서 너무 자주 발견되잖아요. 여기 사진이 이제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이제 독재자 거기에 이제 스크린샷인데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런 정부들이 중국의 시스템을 좀 가져올 만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회주의 국가나 이런 데서 방역을 어느 정도 하고 해왔던 국가가 현재는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또 기술이 좀 그 분야에서는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선진 국가들끼리는 이제 구조선을 띄워놨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한미 스와프가 됐고, 근데 거기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재난 상황에서 구조선을 띄워준 거거든요. 구명보트를 던져준 게 통합 스와프인데, 그게 다행히 우리나라는 포함이 됐고 주요 국가들은 특히 이머징 중에서는 이제 브라질하고 멕시코도 포함이 됐지만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그러니까 사이즈도 작은 신흥국들이 꽤 있어요. 거기는 사실 뭐 지금 버려지는 상황이거든요. 미국 연준이 거기까지 신경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런 국가들은 어디에다가 이제 기대야 될까라고 봤더니 지금 현재 중국에 기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미국 국채하고 중국 국채를 봤을 때 중국 국채 위안화 표시를 어떻게 믿느냐. 중국은 기축통화도 아닌데 중국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안화를 못 믿어도 인민은행이 갖고 있는 금은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도 물론이고 중국 인민은행이 금 보유량을 굉장히 좀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미국의 시스템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흥국 중에 약간 프론티어라고 그러죠. 그런 국가들은 대부분의 자금 조달을 중국을 통해서 하고 여기 사진에도 나오지만 지금 러시아부터 해서 특히 아프리카, 남미 쪽이 약간 이제 아프리카는 뭐 아직까지는 색깔이 별로 없지만 남미 같은 경우는 이제 반미의 색깔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으로 사실 누군가한테 돈을 빌린다는 건 그 사람에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걸 알고 좀 중국도 더 이렇게 자금을 집행하는 것 같고 실제로 중국도 이머징인데 3월 달 그렇게 이머징 시장이 흔들릴 때 중국 국채는 별로 안 빠졌어요. 약간 빠지는 것 같다가 오히려 더 늘어버렸습니다. 왜? 예. 거기서 버려진 사람들이 중국이라는 배에 올라탔기 때문인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금융으로 보나 기술로 보나 미국 중심의 민주 진영과 중국 중심의 권위주의 국가들이 양분되는 게 사실상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이미 다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냉전 시대, 뭐 좀 옛날이라고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뭐 60년대, 뭐 70년대 이럴 때 우리 그 미국과 소련이 한창 경쟁할 때 그때가 사실 기술 발전이 엄청났었거든요. 그때 달에 사람이 갔고요.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가전제품들이 그때 대부분 다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중국이 여기 들어온 이후로는 그냥 세계화, 그러니까 시장 논리였죠. 너는 인건비가 싸니까 만들고 나는 기축통화니까 돈을 찍어서 그걸 사고 그래서 교역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기술은 사실 좀 이게 나눠 쓰는 분위기였어요. 중국에도 만들고 그냥 많이 만들어서 많이 쓰게 되면 시장이 크니까. 근데 냉전 시대는 그러지 않았죠. 이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다시 냉전 시대로 가는 거라면 지금은 뭘로 싸우겠느냐? 지난 냉전이 공산주의나 뭐 민주주의 같은 이념 때문에 싸웠다면 이제는 기술을 놓고 양분화되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트럼프도 무역 분쟁 때 지금도 하고 있지만 무역 적자를 얘기하면서도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중국에서 공장 빼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게 뭐겠어요? 중국에서 공장을 지으니까 중국들이 기술 훔쳐간다는 거죠. 실제 그런 일도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뭐 TSMC나 이런 그 파운드리 업체들을 자기 편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도 많이 되고 있다는 거 뉴스를 보시는 분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 공장이 있는 게 위험하다라고 해서 공장을 좀 옮기는 그리고 기왕이면 본국으로 옮기는 리쇼어링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80년대 때 반도체 경쟁을 붙었을 때 결국 일본 반도체 회사들이 굴욕적인 협상을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미국 반도체 점유율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었지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일단 인건비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방법은 미국은 설계하고 한국과 대만이 만드는 이렇게 역할 분담으로 간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TSMC가 지금의 자리가 있었던 게 사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 물론 리쇼어링도 많이 하겠지만 미국에서 모든 게 다 일어나긴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근데 꼭 중국이 아니라 한 국가의 생산 시설이 다가 있으면 이거는 좀 위험하다는 거죠. 애플도 한국가에서 지금 생산을 거의 7, 80%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다 보니 이걸 좀 나눌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중국에서 공장을 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공장을 뺀다면 충격을 받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볼 만도 한데요. 사실 중국에서 공장 빼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워낙 문제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무역 분쟁을 겪고 뭐 그 전부터 빠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외국인 직접 투자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GDP 대비해서는 2%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요. 이게 사실 뭐 막말로 많이 빠져도 중국 입장에서는 뭐 약간 충격은 받아도 뭐 치명상을 입을 정도의 비중은 현재는 아닌 거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글로벌 기업의 CEO라면 지금 위험한 건 중국이 아니라, 중국은 그래도 그 이렇게 봉쇄를 하거나 뭔가 이게 좀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떤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것조차 안 되는 신흥국들도 많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데에 있는 곳들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또 변종이 돼서 올류 코로나가 다시 중국에서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 겪은 게 뭡니까? 결국엔 다 퍼진다는 거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다 퍼진다는 건데, 그러면 중국만 위험할까?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터졌을 때 아무것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인프라도 떨어져 있는, 그리고 다른 대책이 없는 국가들이 더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게 그 현명한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오히려 여기에 이런 그 리쇼어링에 대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들은 뭐 멕시코, 남아공, 브라질, 베트남 이런 국가지, 지금 한국은 굉장히 조금 이게 안정적이고 중국도 뭐 사실 크게 문제는 아니고요. 태국도 좀 안전선 안에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전 세계에 또 계속 퍼진다면 어디로 옮겨도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 중국에 공장이 있었으면 지금 좀 가동 중이에요. 근데 브라질에 공장이 있었으면 지금이 최정점이기 때문에 지금이 또 셧다운이거든요. 그러면 공장을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그냥 기계가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로봇은 일단은 24시간 가동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 52시간제 노조로 만들지도 않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는 앞으로 팬데믹 상황에서는 오히려 혁신할 게 더 많습니다. 서비스업은 사람이 결국 하는 거라서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언제나 위험을 안고 가야 되는데, 제조업은 어떻게든 사람을 떨어뜨려 놓고 기계가 하게 되면 훨씬 좀 안전해지는 건데, 요즘 다 기계로 하는데 뭘 또 거기서 또 자동화를 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지금 한국과 싱가포르의 공장 자동화가 세계 최정점이라서 그렇지, 중국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왜 그렇겠습니까? 기계는 비싸고 사람이 싸니까 사람을 많이 시켰던 거죠. 근데 이제는 중국도 예전처럼 싸지 않습니다. 베트남이나 이런 데보다 인건비 비싸졌다는 건 중국들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건비가 높아졌으니까 인단 생산성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공장 자동화가 가야 되는데,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지금 전 세계 평균보다 자동화율이 좀 낮은 상황이라서, 이 말인즉슨 개선의 여지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고 딱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그러면 공장 자동화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는 한국과 싱가포르 업체들이 최고겠네요. 제일 많이 해봤으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가 급한 중국이나 이런 데서의 수요가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가 또 기회를 맞는 곳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리쇼어링은 물론 이제 글로벌 분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핵심 기술에 대한 자국화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외의 단순 제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의 이전 뭐 이런 것보다는 자동화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서 노하우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사실 기술 패권, 무역 분쟁은 한국에 있어서는 무조건 악재입니다. 한국은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드는 무역 분쟁은 한국한테 좋을 게 거의 없죠. 무조건 나쁘다고 봐도 되는데, 기술 전쟁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필요한 기술이 있고 저쪽에서 필요한 기술이 있고, 중국에 필요한 기술이 한국에서 먼저 겪어봤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지수에 대해서는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시장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리스크인 건 분명하지만,
그 안에서 기회를 잡는 산업과 기업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80년대 때 반도체를 놓고 미국과 일본의 대립이 결국에 한국과 대만한테 큰 기회가 됐었다. 그 시절에 삼성전자를 찾아보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과거 2년 기억 때문에 미중이 다시 다툰다고 해서 너무 두려움에만 떨 필요는 없겠다. 경계감을 가지되 기회도 찾자. 이 말씀 드리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